도서 이재명은 합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술한 첫 자전적 에세이예요. 책의 초반에 유년기부터 변호사 시절, 성남시장까지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는 자서전이에요. 이 책은 성인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1장 가난과 싸워했던 어린 시절. 나는 겁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날 때부터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부터 기어올라왔기 때문이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이전에도 나는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저항했다. 그 상대가 누구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적들도 많아졌다. 두렵지만 오히려 투지가 솟아난다. 옳다는 믿음에 뿌리내린 실천은 용기를 주었다. 어릴 때 냇가에서 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은 점점 가라앉기만 했다.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때 어른들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숨을 참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치고 올라와라. 나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도 그런 식으로 살아낸 것 같다. 적어도 내 인생의 전반전은 바닥까지 내려가 박차고 올라오기에 연속이었다. 나는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화전을 읽어가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할 만큼 가난했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의 유년기도 끝이 났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식구는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지만 가난은 질기게 따라왔다. 형과 누나들은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나 역시 목걸이 공장을 거쳐 성남시 상대원동의 공단에 있는 동마고무라는 공장에 취직했다. 1976년 만 12세던 해였다. 공장에 취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업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위장 취업의 원조랄까? 내게 주어진 일은 콘덴서 부품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온종일 동력기에 부착된 샌드페이퍼로 고무를 갈았다. 두께가 아주 얇은 제품이어서 고무를 갈 때마다 손가락과 손바닥까지 샌드페이퍼가 닿기 일쑤였다. 손가락 피부가 조금씩 잘려나가는 건 당연지사였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바닥이 쓰리고 아팠지만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기어이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동력 벨트에 손가락이 휘감겨 버린 것이다. 시뻘건 피가 솟고 손가락 3개가 엉겨붙어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른바 고참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소독약을 바르고 깁스를 한 것이 치료의 전부였다. 나는 깁스를 한 채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 나머지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했다. 산재보험 따위는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아직도 내 가운데 손가락 손톱 아래는 그때의 검은 고무가루가 남아있다. 두 번째 산재사고를 당한 것은 대양실업이라는 공장에 다닐 무렵이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은 기계식 프레스로 쇠가죽을 절단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깜빡할 순간 프레스의 왼쪽 팔뚝이 찍히고 말았다. 그때도 병원 치료는 아주 간단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2년 뒤쯤 키가 부쩍 자라고 나서야 왼쪽 팔이 심하게 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팔뼈 중 하나가 성장을 멈추고 2-3cm 정도 자라지 않아 왼팔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나는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나는 장애를 숨기고 이 공장 저 공장에서 아픈 팔을 가지고 일했다. 아준행동이라는 공장에서 일할 무렵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참과 관리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특히 관리자들은 군복을 입은 채 군기를 잡는다며 딱히 이유도 없이 어린 공원들을 강목으로 속칭 빠따를 쳤는데 유독 나에게는 정도가 더 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배 공원들에게 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 그 무렵 나는 여기저기 공장을 옮겨다니며 공원 생활을 한 지도 2년이 넘은 데다가 한창 사춘기여서 반항적인 구석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자란 안동에서는 친형제가 아니면 형이라는 호칭보다는 결혼 전까지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어떤 항변도 소용없었다.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명하복에 충실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 쪼그려 앉아뛰기 등 군대 훈련소에서나 받아야 할 기합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정작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공장에서 횡행하던 권투 시합이었다. 고참들은 시간만 나면 어린 공원들을 무작위로 지목해 내기 권투를 시켰다. 나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편 동료를 쓰러뜨려야만 했다. 강압에 못 이겨 친한 동료를 적으로 삼아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다. 지면 선배들에게 또 얻어 터져야 했고 이기면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웬만한 구타나 얼차려에도 좀처럼 눈물이 흘리지 않던 나였지만 코피를 줄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동료 앞에서는 그의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이기건 지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야만적인 시간들이었다. 공장 생활은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딜 가나 간부들의 감시가 뒤따랐다. 그런 건 참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한창 나이에 도시락 하나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하는 것만큼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다. 당시 내가 다니던 아주냉동은 상대원 공단의 야트막한 뒷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봄이 되자 나는 뒷산이 보이는 공장 마당에 퍼질러 앉아 가장 친한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곤 했다. 나는 그나마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강원도 출신으로 자취하던 그 친구는 도시락도 없이 굶었다. 결국 점심시간마다 혼자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쫄쫄 굶는 것이 안쓰러워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친구의 목까지 싸서 다녔던 기억도 있다.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도시락을 둘이서 먹자니 안 먹은 것만도 못했다. 순식간에 도시락을 비우고 나면 우리는 뒷산에 핀 진달래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다. 아, 참꽃 참 맛있겠다. 내가 살던 안동의 산골짜기 마을에서는 진달래를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해서 참꽃이라고 불렀다. 나에게 진달래꽃은 꽃이 아니라 봄철의 먹을거리였다. 참꽃이 필 무렵은 춘곤기였다. 우리처럼 화전농을 짓는 집들은 춘곤기를 살아내기 위해 감자 조밥으로 떼었다. 숟가락을 놓고 나면 금세 배가 꺼졌다. 나는 수시로 산으로 달려가 두 주먹 가득 참꽃을 따서 입에 우겨 넣었다. 풋풋한 향기도 향기지만 먹고 나면 혓바닥을 진보랏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꽃이었다. 지금도 진보랏빛만 보면 허기가 진다. 점심시간마다 강원도 친구와 함께 공장 뒷산의 붉은 물결을 보며 입맛을 다시면서도 우리는 섣불리 뒷산으로 향할 수가 없었다. 간부들의 감시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공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참꽃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공장에 갇혀있던 내게 그 아름다운 맛있는 꽃은 그리움 그리고 눈물이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자유를 뺏긴 채 공장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참꽃이 마음껏 뒷산을 수놓은 듯 나도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자유로운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첫 번째, 남에게 주워 터지지 않는 것. 둘째, 배불리 먹는 것. 셋째, 자유롭게 다니는 것. 이재명은 합니다. 13에서 18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19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